안녕하세요. 북앤북TV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도서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에 세이노가 추천한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빈털터리 고아에서 노르웨이로 가게 된 첫 한국인이었고 이민자 최초로 노르웨이에서 훈장을 받고 기사 자기까지 받은 라면왕 이철호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새벽 4시 북한군은 일제의 남침을 강행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철호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폭격의 굉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북한군의 남침 소식이 퍼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한 땅이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가리라는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우리도 하루빨리 피난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여기에 더 있다가는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철호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논두렁에서 아무 걱정 없이 동네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놀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한 묶음의 지폐를 가족들 손에 각각 쥐어주었다. 정갈하게 묶여있는 지폐의 양은 얼핏 봐도 적지 않았다. 자, 이 돈을 받아라. 만약 길에서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돈으로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토록 심각한 아버지 표정은 난생 처음 봤다. 돈을 받아든 철호는 그 묵직함에 만감이 교차했다. 무엇보다 걱정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느낌에 기분이 좋기도 했다. 철호는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철호의 가족들은 피난을 떠났다. 철호도 자기 몫의 보자기를 싸들고 가족들을 뒤따랐다. 보자기 속에 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뭉치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농업학교의 교과서가 전부였다.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사람은 철훈의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하염없이 발걸음을 옮길 따름이었다. 그저 폭격의 굉음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발자취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철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무리 속에 온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실제로 일은 그렇게 돌아갔다. 철호의 가족들은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순간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대소동이 벌어졌다. 기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철호도 중심을 잃고 기차 앞칸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무언가 육중한 것에 머리를 맞은 그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앞쪽의 철로가 폭격으로 끊어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기차 밖으로 나오려 애를 썼고 철호는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어머니를 잠깐 보았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어머니의 눈에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피난을 떠난 첫날, 서너 시간이 채 흐르기도 전에 그렇게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마치 그가 원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는 이내 홀로 남겨졌다.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홀로 발길을 옮기던 철호는 두려움과 긴장감, 그리고 왠지 모를 묘한 흥분감에 몸을 떨었다.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는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철호는 아버지가 주신 돈이 생각났다. 돈 뭉치는 그대로였으나 전쟁이 휩쓸고 간 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 버린 뒤였다. 그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돈을 가능한 한 빨리 써버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득 임시 노점상에서 모자를 발견한 그는 가진 돈만큼 모자를 구입했다. 따가운 햇볕에 허덕이는 피난민들에게 팔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상인은 철호의 돈을 세어보더니 20개의 모자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철호의 예상과 달리 목숨을 걸고 살 곳을 찾아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햇볕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단 하나의 모자도 팔지 못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품은 가치가 없어. 그는 씁쓸한 교훈을 되새기며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철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너무도 간단한 문제였다. 바로 물.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시골길, 들판, 기차역, 어디서든 사람들은 물을 찾았다. 철호는 기차 안에서 첫 번째 손님을 찾았다. 일단 기차에 오른 사람들은 몸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자리를 옮기면 금세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길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차에 오르기 전 커다란 병 하나에 물을 가득 채웠다. 컵에 긴 줄을 매달아 허리에 동여매고 기차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다. 사람들은 컵을 비운 후 그에게 동전을 하나씩 주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병을 비우고 채우기를 여러 차례 하루를 꼬박 그렇게 보내고 난 뒤 철호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가득했다. 며칠 후 철호는 낯익은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고향 천안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기차를 탄 것이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그들은 곧 철호와 함께 기차 안에서 물을 팔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내며 그들은 어디를 가든 동고동락 하자고 맹세했다. 철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철호까지 모두 5명의 소년들은 함께 도와가며 물을 팔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물은 꾸준히 인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기 때문이다. 그들도 피난민을 따라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한 땅 곳곳에는 피난민이 가득했다. 시간은 흘러 소년들은 돈벌이를 잃었고 길에서 발견한 음식 찌꺼기나 주인 모르는 밭에서 서리한 과일들로 배를 채웠다. 때로는 구걸하기도 했으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도 철우는 농업학교의 교과서가 들어있는 보자기를 몸에 꼭 지니고 있었다. 함께 다니는 친구들은 무거운 보자기를 등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걷는 철우를 놀리기도 했으나 철우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언젠가는 그 책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대전쯤 도착했을 때였다. 각자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도 모두의 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소년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빈틈이 없었고 그마저도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사람들 뿐이었다. 철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힘없이 서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철우는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낯선 사람들 뿐이었다. 그때 바로 그 땅바닥에서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다. 정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신발을 닦자. 주위를 둘러봐. 누구도 깨끗한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어. 지저분한 군화, 먼지 묻은 신발은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소년들은 여기저기서 판자 조각을 주워 허름 하나마 임시 구두 닦기 통을 손수 만들었다. 철호는 구두를 닦을 수 있을 만한 낡은 천 조각을 찾아다가 당장에 일을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구두 닦지 않으실래요?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군인이든 경찰이든 놓치지 않고 따라가 이렇게 묻곤 했다. 그들이 멈춰서면 잽싸게 허리를 굽혀 구두를 닦았다.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발길질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끔은 구두를 닦으라고 발을 내미는 사람도 있었기에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는 다른 소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혔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고 철호는 그간 번 돈을 새 구두약과 소를 사는 데 투자했다. 새로운 가능성은 곳곳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소처럼 사람들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장소를 발견한 철호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은 채 몸을 웅크리고 앉아 말없이 구두를 닦았다. 그러다 신발 주인이 화를 내기라도 하면 철호는 공짜라고 외치며 미소를 머금은 채 계속해서 신발을 닦았다. 그는 여기서 깨를 냈다. 철호가 공짜라고 외친 것은 한 짝만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다른 쪽 구두도 닦을 테니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십사 예의 바르게 청하면 대부분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승낙을 했다. 가끔 철호의 얄팍한 상술에 화를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았으나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기에 그럴 때면 웃으며 양쪽 다 공짜로 닦아주면 그만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술을 고안했고 손님은 점점 늘어가는 듯 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 그는 절대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그저 몸을 웅크리고 앉아 구두를 닦으라고 정중하게 말을 건네기만 했다. 호칭도 늘 손님 혹은 사장님만 사용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철호는 한 켤레의 지저분한 구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사장님 구두 닦으시겠습니까? 물론 공짜입니다. 신발 주인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철호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낯선 이는 말없이 철호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철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다. 불편한 침묵을 깨고 마침내 낯선 이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철호니? 철호 맞지? 이게 누구야? 정말 철호가 맞는구나. 철호는 그제야 눈을 들어 손님을 쳐다보았다. 그는 철호의 삼촌이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삼촌은 무슨 일로 대전까지 오게 되었을까? 지난 수십일 동안 온 가족이 너를 찾아 헤맸단다. 다들 무사하지만 너를 찾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모두 위험을 피해 시골의 산마을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니? 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고 있지 말고 삼촌이랑 빨리 얼른 집으로 가자. 철호는 그 자리에 서서 삼촌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너무 수치스러워 땅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버지의 자식이 구두닦이가 되었다니. 철호는 아버지를 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온 가족이 평생 부끄러워하는 아들로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구두닦기나 구걸하는 거지나 다를 게 뭐 있담? 이건 우리 가문의 먹칠한 거나 다름없어. 철호는 삼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낯선 사람들의 구두를 닦았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할머니가 알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차라리 그 수치심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영원히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 삼촌의 뒤를 따랐다.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던 농업학교의 교과서가 든 보자기와 구두를 닦을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옆에 끼고 걸었다. 주머니에는 구두를 닦아 모은 돈도 꽤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사람들로 가득한 시내 한가운데서 삼촌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결국 철호는 도망을 치고 말았다. 등 뒤에서는 자신을 부르는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철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나갔다. 철호는 함께 지내던 소년들에게 돌아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모두 동의했다. 소년들은 대전을 떠나 시골길을 걸으며 지난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가끔 농담도 주고받으며 걸어갔다. 그때 일 기억나? 너 담벼락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다가 떨어졌잖아. 한 소년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그때처럼 겁에 질린 철우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며 마구 놀려댔다. 아니야, 겁이 났던 게 아니라고. 바지가 찢어져서 짜증이 났던 것뿐이야. 어머니께 혼날 게 뻔했으니까. 철호가 발끈하자 소년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철호도 함께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제 무슨 일 있어도 서로 도와야 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소년 중 한 명이 한 말에 모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들에게는 서로 의지할 만한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다. 나는 원래 사람 자체를 무척 좋아한다. 사람들 그 자체가 좋고 그들과 이야기 나눈 게 너무 좋다. 요즘도 가끔 거래처에 용건이 있어 갔다가 실컷 얘기만 하다가 돌아올 때도 있을 정도다. 오랜 세월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다. 남는 건 결국 인간관계뿐이라는 사실이다. 1950년 9월 말 유엔 연합군은 드디어 서울을 회복했다. 전쟁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철호와 소년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똑똑히 보고 경험했다. 그때의 기억은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함께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날은 고향의 가족에 대해, 또 어떤 날은 그날 일어났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때로는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전쟁과 죽음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철호는 그런 날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소년들과 함께 있을 때면 항상 마음이 편했다. 비록 전쟁의 상호는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먹을거리가 늘 걱정이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연명할 수 있을 것인지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배부르게 먹고 푹 자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 무리와 탱크를 타고 지나가는 군인들과 마주쳤다. 그렇게 길을 가다 길가에서 시체를 만나기라도 하면 그들은 일부러 못 본 척 시선을 돌렸다. 폭격에 무너진 건물들, 썩어가는 짐승들의 시체는 길가에 즐비했다. 대부분의 농가는 이미 주인들이 떠난 후라 폐허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불에 타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집들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철호와 소년들은 한 농가에 도착했다. 울타리 옆에 서서 망을 보던 그들은 집주인이 커다란 냄비를 들고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향긋한 콩나물죽 냄새가 울타리 곁에 서 있던 소년들의 코를 찔렀다. 소여물이야. 고향의 이웃 농가에선 콩나물로 죽을 써서 소에게 먹이기도 했어. 영양가가 아주 많대. 소년들은 철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따스한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농부가 외양간을 나서자마자 소년들은 울타리를 넘었다. 살금살금 외양간 안으로 들어서니 단 한 마리의 소가 외롭게 그들을 맞았다. 소년들은 정작 밥상의 주인공인 소를 밀쳐내고 양손으로 개걸스럽게 여물을 떠먹기 시작했다. 먹이를 빼앗긴 소는 불만스러운 듯 울부짖었지만 소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배가 불러 꼼짝도 못할 때까지 소 여물을 먹은 그들은 그제야 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집을 떠난 후 그날처럼 배부르게 음식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만족한 소년들은 집더미 위로 기어 올라가 드러누웠다. 모두 오랜만에 배가 불러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년들은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쟁터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북쪽의 전쟁터에 있을 군인들의 막사를 먼저 생각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인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군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쉬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매일 정도를 달리는 폭격의 굉음을 따라 발을 옮길 따름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한 군영에 도착했다. 뾰족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일반인 출입 엄금을 알리는 편말이 서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무도 못 볼 거야. 철호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먼저 철조망을 기어 올랐다. Hey you, stop! 그 순간 한 미군 병사가 철호를 향해 소리쳤다. 나머지 소년들은 여전히 철조망 밖에 있었다. 철호는 36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미군 병사의 외침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고 철호는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계속 달려나갔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들판까지 달려간다면 몸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의 언덕 끝에 다다랐을 때 그제야 철호는 한숨을 돌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상하게도 뒤를 따르던 미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소년들은 여전히 철조망 밖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철호는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한참 뒤 정말 안심해도 좋은 건지 주변을 둘러보다가 또 다른 편말을 하나 발견했다. 위험 지뢰지대. 철호는 순찰하던 미군들이 왜 더 이상 그의 뒤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철조망 밖에서 지켜보던 소년들은 지뢰가 터지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였을 것이다. 하지만 철호는 운이 좋게도 지뢰밭을 무사히 건넌 듯 했다. 곧 정적이 감돌고 순찰 군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소년들은 철조망 외부선을 따라 철호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다. 다시 만난 소년들은 계속 북쪽으로 향했다. 낮에는 시골길을 따라 걷고 밤에는 하늘을 이불 삼아 잠들었다. 어느 날 강가에 도착한 소년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차갑고 맑은 강물에 뛰어들었다. 누가 더 깊은 곳까지 헤엄치는지, 누가 물속에서 공중제비를 많이 넘을 수 있는지 경쟁하기도 했다. 서로의 어깨를 밟고 서서 다이빙 하기도 하며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무트로 올라와 모래를 파헤쳤다. 무엇을 발견한 듯 보였다. 얘들아,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소녀는 모래 속에서 발견한 작은 물병 크기의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을 자랑스럽게 치켜들었다. 그것은 바로 미군들이 소위 파인애플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고 있었다. 강 속에서 헤엄을 치던 소년들은 일제히 무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모래 위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모래 기둥과 함께 강물이 엄청난 힘으로 솟아올랐다. 그들에게 무트로 올라오라 손짓하던 소년은 온데간데 없었다. 소년이 발견했던 것은 바로 녹색의 수류탄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도대체 뭘 발견했던 것인지 소년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입을 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침묵과 슬픔 속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5명의 소년이 이젠 4명으로 줄었다. 조심해야겠어. 안전한 곳이라곤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소년 중에 한 명이 무겁게 말문을 열었고 모두 땀만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렇게 걷던 소년들은 어느새 북한 땅에 들어서게 되었다. 허허벌판에는 남북한의 경계선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임진강 앞에서 그들은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센 물살이었다. 헤엄을 쳐서 건너자. 철호의 제안에 다들 머뭇거리기만 했다.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그러자고 쉽사리 동의할 수 없었다. 강에서 다 같이 수영했던 거 생각나? 너희들 모두 헤엄칠 수 있잖아.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건널 수 있어.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 철우는 머뭇거리는 친구들을 다그쳤다. 일단 어둠이 올 때까지 다 함께 기다리기로 했다. 밤이 되자 다시 폭격이 시작되었고 길을 찢는 굉음이 뒤를 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전선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 때가 왔어. 철우는 잠옷 비장하게 이야기했다. 옷을 벗고 벗은 옷가지들을 구두 닦이 상자에 넣었다. 상자 밑에는 여전히 농업학교 교과서가 들어있었다. 먼저 상자를 머리 위에 얹고 보자기로 질끈 동여맸다. 그리고 나서 강으로 들어가 물이 무릎에 찰 때까지 걸어보았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걸을 때도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았다. 자칫 방심하다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 같았다. 하지만 철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강물 속에 몸을 던졌다. 열심히 팔을 움직여 헤엄을 쳐보았지만 생각과 달리 몸은 자꾸 옆으로 나아갔다.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다. 소년들은 다시 무트로 돌아오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물살이 흐르는 소리 때문에 철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철호는 물속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힘차게 물장구를 쳤다. 어떻게든 물 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점점 힘이 빠지고 팔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어떻게든 강을 건너야겠다고 생각하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헤엄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머리에 이고 있던 구두 닦이 상자가 물살에 떠내려가 버렸다. 철우는 고개를 돌려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물건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재의 시간에 매달려 있기 위해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희생시킨 셈이었다. 철호의 머릿속에 문득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망감에 빠진 철호는 되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얼마나 헤엄을 쳐왔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이미 반이나 건너왔고 그러느라 온몸의 힘을 거의 다 써버려서 되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철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다시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쳤다. 하지만 거센 물살은 그의 의지마저도 사정없이 꺾어버렸다. 그는 오로지 수면 위로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다. 이 강을 건너야만 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고. 같은 말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힘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철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있는 힘껏 팔을 움직였다. 소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반대편 강가에 서서 철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거센 물살이 축 늘어진 그의 몸을 덮쳤을 때 소년들은 철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강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염없이 철호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강을 덮은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하류로 떠내려간 철호를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단 며칠 사이에 2명의 친구를 잃어버린 소년들은 더는 누구도 북쪽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날 밤 각자의 고향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천안으로 되돌아온 3명의 소년은 철호의 부모를 찾아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 철호의 부모님은 전쟁으로 인해 이미 막내 아들을 잃은 상태였다. 둘째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갔을지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2사람은 다음날 마을의 무당을 찾아 철호가 정말 목숨을 잃었는지 물어보았다. 무당은 커다란 바늘 하나를 꺼내 머리기름을 바른 후 대접에 담긴 물 위에 띄워 놓았다. 바늘은 물 위에서 몇 바퀴 돌더니 이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아드님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무당이 말했다. 철호의 부모님은 무당의 말이 사실이라 믿었다. 시체를 찾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뒷동산에 철호를 위해 가묘를 만들어 주었다. 같은 시각 임진각 주변을 순찰하던 미군들은 벌거벗은 채 의식을 잃고 강가에 쓰러져 있는 철호를 발견했다. 철호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던 지점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군들은 죽은 듯 녹초가 돼 쓰러져 있는 철호를 막사로 데려가 먹고 마실 것을 주었다. 철호는 전쟁이 나기 전 큰형으로부터 주워들은 영어 단어를 기억해냈다. 덕분에 조금 쑥스러워하긴 했지만 yes, thank you 정도의 표현은 쓸 수 있었다. 영어를 계속 듣다 보니 미군들끼리 하는 말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매번 새로운 문장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어보고 대화에 실제로 활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더 많은 단어를 배우려 따로 공부하기도 했다. 철호는 가능한 한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살 길이라 생각했다. 만약 미군들 밑에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되더라도 배를 골치는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미군 병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막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병사들의 침대를 일일이 정리했으며 군화를 닦고 군복을 빨았다. 미군들은 이런 철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를 하우스보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미국 제1해병사단의 사령관인 윌터 시나이더 장군이 막사 검열을 위해 철호가 있는 부대에 방문했다. 철호도 미군들 틈에 반듯하게 줄을 지어 나란히 섰다. 새 유니폼도 입은 터라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장군은 군인들 틈에 섞여 있는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물었다. 장군님, 여기 이 아이는 우리 부대의 새로운 마스코트입니다. 이 아이가 이곳에 온 이후에는 북한군의 직접적인 공격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주 부지런해서 따로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 청소 등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가끔은 부대원들을 위해 통역까지 하니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군은 철호를 지그시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뭐지? 저녁마다 아치볼이라는 만화를 읽어서 아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가 필요하던 참이었어. 내게로 보내주지 않겠나? 일은 그렇게 되었다. 아치라고 불리던 철호가 막 15살이 되려던 참이었다. 이제 철호의 이름은 아치나 다름없었다. 장군의 개인 비서격으로 진급한 아치는 상급 군인들과 고급 막사에서 생활했고 푹신한 침대와 개인 책상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보통의 군인들에 비해 키가 50cm는 작았기 때문에 유니폼도 특별히 제작된 것을 입었다. 슈나이더 장군은 아치를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다. 매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외부에 정찰을 나갈 때는 항상 그를 대동했다. 한 번은 헬리콥터를 타고 특별 순찰을 나갈 때 아치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난생 처음 헬리콥터를 타본 아치는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너무도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아치는 고향의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을 쏟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슈나이더 장군은 왜 그러는지를 물었다. 아치는 짧은 영어 실력으로 더듬거리며 천안 고향집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수류탄 사고로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슈나이더 장군은 아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장군은 부산으로 사흘간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아치, 너도 함께 가자. 천안에 내려줄 테니 부모님께 인사를 올려라. 대신 내가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들릴 때 함께 돌아오는 거다. 우리 부대엔 너의 통역이 꼭 필요하니까. 아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천안으로 가는 길도 꿈만 같았다. 고향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헬리콥터 아래로 펼쳐지는 경관을 내려다보았다. 천안에 다다르자 눈에 보이는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마침내 작은 언덕가에 자리한 고향집이 보이자 아치는 그곳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헬리콥터는 천천히 착륙했고 헬리콥터가 완전히 멈춰 서기도 전에 뛰어내린 아치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마침 어머니는 마당에서 비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쩐지 두려운 눈빛이었다. 아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팔 벌려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깜짝 놀란 채 뒤돌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 질렀다. 철호를 봤어요. 철호가 나타났다고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멀쩡히,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다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헬리콥터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다시 이륙했다.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던 아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채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철호가 왔다고? 네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모른 척해 뛰어들어오면 어쩌니? 철호일 리 없잖아요. 제 아들 철호는 이미 죽었다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치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다. 아니요, 저는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 서 있잖아요, 어머니. 철호는 대문 앞에 서서 양팔을 크게 벌린 채 의연하게 이야기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와 할머니는 대문을 향해 걸어 나왔다. 둘은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와락 끌어안았다. 내 아들 철호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근처에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 친척과 친구들이 방문해 이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아치는 다시 철호가 돼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만 했다. 외양간에서 소여물을 훔쳐먹었던 이야기, 지뢰밭을 멋모르고 달렸던 이야기,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 목숨을 잃은 친구 이야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임진강을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미군들 틈에 있다가 지금 장군의 비서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시 만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며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렸다. 사흘은 너무도 짧았다. 천안에서의 마지막 날, 집 근처에 헬리콥터가 착륙했다. 아치와 가족들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모두 크게 아쉬워했다. 다시 돌아올게요, 어머니. 약속합니다. 전쟁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었다. 부대로 다시 돌아온 아치는 언제 식구들을 만났냐는 듯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간 미군 친구들도 꽤 많이 사귀었다. 그들은 때로 아치를 동생처럼 대하기도 했고 친구처럼 대하기도 했다. 그가 필요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았고 그런 아치는 미군들이 시키는 일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특히 파수꾼 노릇을 하는 일은 빈번하게 맞는 일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텐트 안에서 카드놀이를 할 때 외부 동정을 잘 살펴줘. 누가 오면 바로 소리를 쳐서 알려주는 게 네 임무야. 군인들은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카드놀이를 했다. 밤새도록 블랙잭이나 포커 같은 카드놀이를 하는 동안 달러 뭉치들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 위스키 잔을 앞에 두기라도 한 날엔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돈을 딴 미군들은 아치에게 몇 푼 쥐어주며 술이나 담배를 더 가져오라고 시키곤 했다. 아치는 그날도 담배 연기 자욱한 텐트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텐트의 열린 틈새를 살짝 들여다보던 아치는 그 안에서 가장 나이 어린 군인이 돈 대신 시계를 풀어 던지자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는 법. 카드놀이가 끝난 다음 날에는 잡지나 담배를 살 돈마저 잃은 빈털터리 군인이 속출하곤 했다. 그렇다고 그런 군인들이 월급 전에 돈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아치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했다. 아치, 여기 빈 탕약통과 구나 허리띠를 줄 테니 이걸 2달러에 팔아다 줄래? 2달러 넘게 팔리면 나머지 돈은 가져도 좋아. 어느 날 한 군인이 아치에게 이야기했다. 아치는 미국 물건이라면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구매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숙소로 돌아와 미군에게 받아온 물건들을 새 것처럼 닦았다. 그렇게 받은 물건들을 바로 팔기도 했지만 가끔은 비누나 초콜릿, 담배 등과 맞바꾼 후 팔기도 했다. 이런 거래를 할 때마다 아치도 적지 않은 이윤을 남겼다. 부대 내에선 매달 몇 번씩 함께 모여 영화를 보곤 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막이 설치되면 군인들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등을 접을 수 있는 간이 의자를 놓고 줄지어 앉은 군인들은 그날 무슨 영화가 상영될지를 놓고 내기를 하기도 했다. 아치는 그런 날을 좋아했다. 군인들은 아치에게 초콜릿과 콜라를 쥐어주었고 키가 작은 그를 위해 한가운데 따로 의자를 놓아주기도 했다. 화면을 통해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의
유명한 배우들을 볼 때면 아치는 자신이 마치 미국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날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영화를 보고 있었다. 주인공들이 온갖 오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총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북한군이 미군 병영을 공격한 것이었다. 총성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한 미군이 바닥을 기어 아치를 끌어냈다. 그들은 의자 다리 사이로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숨을 곳을 찾았다. 아치와 미군은 텐트를 나와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북한군은 움직이는 것에는 모두 총을 겨누었고 텐트 안으로는 수십 개의 수류탄을 던져 넣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바닥에 납작하게 몸을 붙인 후 그곳을 벗어나려 해봤지만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수십 개의 파편이 그의 고관절에 박혀버렸다. 미군은 곧바로 응사했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군인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사상자들은 근처 군사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치도 이미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 틈에 누워 있었다.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배와 고관절 부분에 파편을 맞았던 것이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이상했다. 내 다리는 분명한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이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인 의사는 그곳에 있는 의료 장비로는 아치의 목숨을 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아치는 38선 근처에 자리한 노르메시라고 하는 노르웨이 막사의 임시 군사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국에서의 삶의 마침표를 찍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였다. 노르메시 내에선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갔다. 군사병원이 문을 연 지는 고작 3년. 그 사이 무려 9만 명의 환자들이 그곳에서 진찰받고 부상을 치료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온 유엔군들, 수만 명의 군인들과 일반인들, 북한과 중국 소속의 전쟁 포로들이 거쳐갔으니 늘상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르메시로 옮겨진 아치를 진찰했던 이는 노르웨이 군사병원의 중령으로 있던 대표의사 베른하르도 페우스 박사였다. 아치의 오른쪽 대퇴골은 반 이상 찢겨나갔으며 복부 또한 살갗이 여기저기 헤집어 있는 상태였다. 페우스는 즉각 의료진을 소집해 수술을 진행했다. 몇 시간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생명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앞날을 보장할 수 없었다. 수술을 마치고 나니 소년의 맥박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가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아치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한 젊은 간호사가 그런 그를 발견했을 때는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후였다. 페우스 박사에 따르면 수술을 집도하는 도중 내 숨은 분명히 끊어졌다고 했다.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나를 다른 천막으로 옮겼다. 그런데 다음날 시체를 치우려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내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더라는 것이다. 시체가 움직였으니 그 간호사는 얼마나 놀랐을까. 아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시 생의 길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더 많은 마취제와 혈액을 공급받았다. 아치는 몽롱한 상태에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들이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담당 의사는 소년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그러기에는 아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출혈은 멈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따를 후유증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었다.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마침내 아치가 의식을 회복했다. 그 사이 몇 번이나 수술대에 올랐는지 아치는 기억할 수조차 없었다.
날짜와 시간은 물론 자신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아치는 상처난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움직일 때마다 다리 전체가 간질간질했다.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상반신을 살짝 들어 올리자 침대 위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얀 구더기들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아치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다.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자리에 벌레가 생긴 것이었다. 수술을 진행했던 중령은 시나이더 사령관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일단 목숨은 살려내기는 했으나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나이더는 좌절하지 않고 그 즉시 아치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아치는 그에게 아들과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아치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가를 사방에 보내면서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아치의 담당 의사는 현재의 의료 장비로는 아치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주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그를 살리고 싶다면 전쟁터 밖으로 보내 시설이 좋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나이더는 이에 동의하고 미국 병영신문인 타지앤 스트라이스에 사연을 기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 삶을 희망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부상을 입은 한국 소년에 관한 이야기는 미군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다. 한국에 군사를 파견한 각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 했지만 시나이더는 오직 미국 정부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입장은 자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나이더는 절망했다. 그때 노르웨이로부터 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노르웨이는 믿을 만한 곳이었다. 노르메시의 의료진도 훌륭했지만 노르웨이 영토 내의 병원, 시설이나 의료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만했기 때문이다. 저는 곧 노르웨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만약 아치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습니다. 페우스 박사가 말했다. 당시 아치는 16살이었다. 장군뿐만 아니라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세상을 등지기엔 너무 이른 나이임이 틀림없었다.